2017년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게 자동화를 추진했던 한 공장에서 경험으로 입증했죠. 미국의 한 전기차 업체. 이곳의 최고 경영자는 인간이 직접 조립하지 않는 공장,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당 5,000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의 겨우 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생산 지옥에 빠졌다며 자동화 로봇에 너무 큰 기대를 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생산 라인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6년, 자동화 로봇에 기대를 건 또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2028년에 자체 개발한 로봇을 자동화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정에 투입할까요? 자동차는 대략 4단계 공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철판을 자르는 프레스, 골격을 만드는 차체 공정, 색을 입히는 도장이 이어지죠. 여기까지는 이미 기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은 단 하나, 의장입니다. 의장은 노동자가 좁은 공간에서 배선을 연결하고 시트를 넣고 조이는 등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공정입니다. 작업 공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각종 우리가 작업 공정에 들어가서 부품을 조립할 때는 다양한 어떤 각도, 작업에 대한 숙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볼트를 쪼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토크도 또 나와야 되고요. 네. 조립 공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된 어떤 손기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시트만 해도 이제 어깨를 넣어서 이제 손 감각으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되면 살짝 들어 올려 봤다가 비틀어 봤다가 그렇게 그 아주 미세한 보정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섬세한 손기술은 로봇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숙련이 사람이 그 로봇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성역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 저는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련이 필요한 이런 매니플레이션도 물론 그런 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지만 안 풀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로봇이 숙련공처럼 일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가 풀려야 할까요?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할까요?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임기응변 능력, 기록을 하고 매뉴얼화해서 그걸 체득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임기응변적인 능력도 전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노동하는 로봇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간의 임기응변. 수치화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숙련을 데이터화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은퇴자 성치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977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현장에서 작업자 생활을 하다가 조장, 반장, 계장을 거쳐 관리직인 과장,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둔 그에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퇴직과 동시에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선배들이 가진 숙련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숙련 기술을 글과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했죠. 노동자의 몸에 새겨진 기술을 데이터로 옮겨서 하나의 도서관으로 완성한 겁니다. 기록된 노하우를 기계에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사람의 데이터를 배워서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야 되고 적용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뭘로 하느냐 이거죠. 뭘로 할 거냐 이거죠. 숙련, 지식 이거의 몇 %까지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 한 7, 80%. 80% 나머지 20, 30%는 글로 표현하는 건 요 수준밖에 안 되고 행동하라 그러면 자기가 한다는 얘기야.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앵이라는 소리가 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잉 이렇게 표현도 있고 사람마다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비디오하고 촉각하고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로봇을 학습하는 데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 로보틱스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로보틱스는 아직 데이터가 10만 년 정도의 데이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 이제 갭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창립 17주년인 한 중소기업. 8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며 이미 공정의 절반을 자동화하였고 최근엔 특별한 인턴도 선발했습니다. 직원들의 관심을 받는 인턴, 그 정체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턴만을 위한 특별한 출근길. 손이 많이 가는 인턴이죠. 키 168cm에 몸무게 80여 킬로그램. 몸값이 비싸다 보니 애지중지 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인턴을 소개하는 첫날.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직원들입니다.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어릴 때 SF에서 보던 게 그대로 나온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신기하고. 로봇 실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귀여워요. 너무 딱딱해. 딱. 아직 얼굴이 없어서 조금 동료처럼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낯선 로봇 인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선 2개 적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니까 개발해줘. 네, 우리 일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 밥그릇을 뺏지 말아줘라고 적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로봇 인턴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정밀 부품입니다. 자동차 정밀 부품은 미세한 이물질이라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표면의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단된 부품들을 초음파로 세척하는데요. 부품을 담아서 세척할 수 있게 운반해야 합니다. 부품들을 나누어 담아 세척기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바로 세척 공정으로 로봇 인턴이 할 일입니다. 세척이 끝나면 수거하는 것까지 마쳐야죠. 단순한데 품이 많이 드는 공정입니다. 자그만하게 한 지그 안에 6개의 망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계속 사람이 옮겼다 넣었다 뺐다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무게를 들었다 놨다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체 부품이 든 박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제작진이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데요? 이거는 지금 한 10kg 되는 것 같아요. 15kg 미만으로 담습니다. 아, 그래요? 휴머노이드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작업자가 다들 기피를 하니까 그렇게 이걸 검토하게 된 거죠. 그거를 중소기업에 도입해 보셨다는 게 제일 저는 먼저 도입해서 경험을 해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대자동차의 아트라스만큼 돈을 한 몇천억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투입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해봄으로 생기는 문제점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경험하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로봇 인턴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만큼 제 몫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턴이 제일 먼저 연습한 건 걷기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려면 제대로 걷는 법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이 로봇은 지금 두 다리로 서 있다고 해서 이게 균형 감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학습시켜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기대와 달리 미숙한 인턴.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턴은 능력을 인정받아 무사히 입사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한복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출을 합니다. 뉴스로 수없이 봤지만 눈앞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사람들의 시선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 같았어요. 그냥 사람 같아서 인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뭔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니까는 조금 로봇이랑 함께하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로봇은 학습 중입니다. 사람처럼 신발을 신고 보행 훈련 중이죠. 로봇이 걸을 때 다리가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신발도 신겨놓은 상황이고요. 로봇 곁에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연구진들. 지금 로봇은 앞으로 가라는 한 가지 명령을 따르며 보행 중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손으로 그냥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지형 지면을 만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도 모드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 없이 사용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술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타가 되는 로봇. It's closed its eyes now. So even though without vision, it can walk very robustly.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한 뒤 로봇을 걷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것도 보지 못하지만 능숙하게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바닥 상태가 어떻든 문제없이 해냅니다. 사람이 안대를 쓰고도 평지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러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좀 당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안대를 쓰고도 오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블라인드 로코모션이라고 부르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런 시각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는 개념인 거거든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지형에서 걷기 훈련을 합니다. 인간이 마주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걷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했죠. 2015년 미국 국방부가 주최한 로봇 경진대회.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능력을 시험하는 국제대회로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로봇들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에 휴보를 걸을 때 기술은 뭐냐면은 약간 룰 베이스예요. 룰 베이스. 발 스텝은 내가 얼마나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한 걸음 걸을 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코딩하는 것처럼 플래닝을 해줘야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이 본인이 학습한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지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큰 변화는 학습법에 있었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넘어지게 된 실패를 하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좀 체크해서 다른 시도를 해보고 다른 시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로봇이 사용됐던 공간은 굉장히 정형적인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피지컬 AI라는 표현은 조금 더 비정형적인 상황과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좀 비슷한 그런 지능을 로봇한테 바라는 기대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엔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이 일일이 코딩했지만 피지컬 AI는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물론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패할 때마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데 있죠. 그래서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동작을 시험합니다. 이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이 실제 환경이랑 동일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환경이랑 시뮬레이션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주 잘 배웠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내가 배운 거랑 다른 거죠. 시뮬레이션은 완벽했어도 현실 세계에선 흔들립니다. 가상 세계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는데요. 인간의 공간은 로봇에겐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험장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단서를 찾기 위해 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일명 문워크라 불리는 현란한 발동작을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독보적인 기술까지 가졌죠. 최근엔 특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간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차기지만 로봇에겐 고난도의 도전입니다. 오, 버텼어. 기특하다. 잘했어. 전 버틴 게 더 신기한데요. 인식하고 판단하고
정교한 힘의 제어까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카이스트 연구팀은 로봇의 모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RGB 카메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터부터 해가지고 감속기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로봇의 전체적인 설계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다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로봇을 위한 강화학습 제어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만든 거고. 이 로봇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행 훈련을 해왔습니다. 가상학습 뒤엔 실제 환경과의 차이를 점검했죠. 보행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룬 놀라운 발전입니다. 어떤 비법이 있던 걸까요? 컴퓨터가 요즘에 워낙 빨라져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몇백 배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동작 하나 익히는데 실제 시간으로는 한 300일이나 400일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로 시간 가속화시키고 여러 대의 로봇이 경험을 한꺼번에 공유를 하면은 한 5, 6시간이면 걷기 시작해요. 문워크까지 마스터한 로봇이 다음으로 정복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로봇은 생각보다 단순한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굳이 학습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동작들이었죠. 몸으로 상자를 민다거나 의자에 앉는 등 사람에겐 쉬운 동작입니다. 이게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동작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동작은 되게 어려운 것도 하고 어떤 동작은 아예 못하고 이런 거라서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한 동작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쿵푸도 잘하는데 뭐 나사 하나 못 풀겠어? 아니면 문 하나 못 열겠어? 아니면 무거운 짐 뭐 못 열겠어?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만약 모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로봇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구조라든지 그거를 보고 참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고요. 생긴 것만 비슷하고 그냥 기능만 비슷한 거지 사실. 로봇이 인간과 다른 원리의 존재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로봇은 어디까지 인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곳입니다. 언제나처럼 활기찬 공장. 우리 인턴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이 모든 건 로봇 인턴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는데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이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식당에서 공모됐던 이름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름까지 얻는 만큼 일을 잘 해내야겠죠. 인터넷 직무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손으로 바구니 짚기. 교육 담당자가 VR 헤드셋을 쓰고 조정기를 쥔 채 동작을 시작하면 인턴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바구니를 제대로 집은 인턴.
아슬아슬한 성공인데요. 로봇은 지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를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모방 학습,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제 이식시켜서 반복적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모방 학습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데이터를 로봇 데이터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텔레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사람이 로봇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이 로봇을 조종을 해서 로봇이 원하는 조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작업은 사람이 조종을 했지만 로봇이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로봇에 입힐 수가 있죠, 이거는. 속담 중에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하나를 다 이해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제 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게 저희의 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훈련. 제일 난감한 건 손의 힘과 감각을 정확히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질감이 많이 듭니다. 뭔가 이제 물건을 잡았을 때도 내 손에 들어오는 촉감이 없고,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에 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또 보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움직일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손의 미세한 악력과 감각까지 그대로 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손을 쓴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로봇손을 탐구하는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에 힘을 느끼는 손을 가진 로봇 알렉스입니다. 먼저 인사를 나눠볼까요? 로봇이랑 악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로봇 손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죠. 네. 네. 손가락에 힘을 느낍니다. 한 손만 해도 얘는 한 손만 하면 그 위치에 맞춰서 푹신한 정도를 사실 이 로봇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폭신한 손이 기술의 바로미터라는데요. 손 하나하나도 다 외력에 순응할 수 있고 팔이나 몸이나 허리, 목까지 다 외력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로봇은 힘을 빼라 그러면 잘 못 뺍니다. 그거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모터로부터 감속기를 통해서 막 마찰을 이기고 아주 정확하고 힘세게 출력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었죠, 이때까지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힘을 빼고 있으면 밀면은 힘 풀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간과 같은 그런 외력에 순응해서 역으로 구동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한 거고, 그게 역구동성입니다. 역구동성. 좀 어렵죠? 바깥 힘에 따라 힘을 조절하는 손이라는 건데요. 지금 아까까지는 되게 딱딱했는데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역구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힘을 얼마나 느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얇은 과자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자는 부서지고 말겠죠. 단순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험입니다. 기름이 묻어서 점점 미끌미끌해져요. 왜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이게 잘 보려고. 근데 왜 찍으시나요?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 알렉스 성공입니다. 손을 완성하기까진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진짜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아무리 보고 따라하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 그 힘에 반응하는지, 인터랙션은 어떻게 되는지, 충격은 어떻게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비디오에서는 안 보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거는 확실히 유망한 방법이고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얻는 데이터의 종류는 좀 더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몇 %까지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요즘엔 배치될 라인에서 실전 훈련을 합니다. 인턴이 맡을 작업은 부품 세척 공정에서 철제 도구를 밀어서 옮기는 일인데요. 오늘도 작업 동작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근 시간 후 매일 훈련을 해왔지만 동작은 여전히 더딥니다. 낮에는 학습을 시키고 작업자가 퇴근한 근로자가 퇴근한 오후 저녁에는 라인에 투입해서 그 작업하는 행동들을 모션을 계속 시뮬레이션 학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99.9%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작업 같긴 한데요. 이 미는 거는. 사람은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한테는 아주 많은 인고의 고통이 식임이 필요합니다. 선배 직원들은 인턴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일단 좀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말로 실제 사람처럼 움직일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내가 먹고 살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죠. 직원들이 로봇 인턴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린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수치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깔깔깔깔 거린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그 업무 환경이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매일매일이 다르고요.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 가공된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해봤던 감으로는 쉽게 견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로봇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능을 가진 기계라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하죠. 사람에겐 간단한 일이 왜 기계에겐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뇌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AI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 디자인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생명체가 진화한 방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추구해 봅니다. 다양한 종이 생기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환경에 잘 맞는 것이 그냥 살아남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능을 기계에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능력일수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분적이거나 상당히 불완전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모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완전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자연지능이라는 말을 예전에 안 썼던 이유는 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지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인간은 복잡한 계산과 기록, 고도의 추론에서 기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것, 물건을 짚는 것, 사물을 다루며 보고 느끼는 것,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익숙한 일들 앞에서 기계는 어이없게도 번번이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기계의 지능은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 로봇 공학자가 이미 예견한 것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체스를 두고 바둑을 둔 역사는 그거에 비하면 엄청 짧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걷는 거, 사물을 빨리빨리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발달시켜왔던 거라고요.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왔고, 그 후속 세대로.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능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모든 인간의 일을 피지컬 AI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하고 또 둘이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의 인공지능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계보다 로봇보다 더 생산성이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로봇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불안 속에 인간의 노동을 너무 쉽게 재단한 건 아닐까요? 미국 자동차 공장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완전 자동화에 실패한 뒤 최고 경영자는 로봇 생산성에 다른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피지컬 AI 시대는 좀 다릅니다. What we do expect that is that the output per person at Tesla becomes very, very high. Yeah. So we're not planning any like layoffs or reductions in personnel. In fact, we will increase our headcount. But the output per human at Tesla is going to get nutty high. 피지컬 AI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 거대한 기업만의 생각일까요?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도 같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출을 증가합을 통해서 그러면 고용도 더 증가되고 동일 구조에서 사람을 더 늘리는 구조로 가게 되다 보니 인당 생산성이나 인당 매출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이름은 윤용이라는 친구고요. 사업증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입사한 우리 친구 로봇 휴머노이드 윤용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 마침내 로봇 인턴이 수습을 마치고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동료 윤용은 6개월 동안 피칭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치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파이팅 하나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윤용 파이팅! 선생님이 하는 일을 이 친구가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반가운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좀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 기대감과 동시에 이제 설레임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현장에 이제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뭐 사투리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야 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간을 닮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닮을수록 인간과의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공존이란 이름으로.